발표를 통해서 좀 과학 기술을 우리가 좀 활용해서 좀 초미세먼지로부터 좀 피해 저감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이제 정의를 내리자면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모든 공기 중에 떠 있는 먼지를 이제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발표 내용은 이 초미세먼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또 다양한 용어로 현재 불려지고 있습니다. 에어로졸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에어로졸은 이제 공기 중에 부유한 모든 액체 고체 입자를 에어로졸을 하고요. 또 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한 입자인데 이제 사막에서 발생한 그런 먼지들을 이제 황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뭐 관측 예보 경보 시스템이 있고요. 실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국가 기준이 있고 이제 현재 예보 시스템 또는 경보 시스템이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뭐 에어코리아라든지 스마트 앱에서 현재 실시간으로 농도 같은 경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에 저희가 관심을 더 갖는 이유는 사실 초미세먼지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더 높은 투과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 인간의 이제 뭐 호흡을 했을 때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 그래서 침투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입자에 대해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일단 인체에 들어왔을 때 또 세포 벽 간의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뭐 유해한 건강 영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 몸에도 이렇게 입자가 들어왔을 때 제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폐 같은 경우 대식세포라는 게 미세먼지를 이제 잡아서 이제 제거를 하는데 너무 많은 농도로 이제 들어오면 더 이상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이런 미세먼지들이 이제 뭐 표피 세포 간격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고 다른 기관이라든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같은 무게로 따졌을 때 큰 뭐 먼지 덩어리 하나랑 초미세먼지 작은 입자 여러 개랑 같은 무게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 개수가 높고 비표면적이 높기 때문에 높은 반응성이라든지 독성을 가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버스천 연소 과정을 통해 나온다든지 2차적으로 생성되는 입자들이 이렇게 작은 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초미세먼지는 뭐 시정 악화, 가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게 또 일반 체감할 수 있는 지표가 이제 시정이 되겠고요. 다양한 이제 대기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피해를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OECD 뭐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2010년 이런 초미세먼지에 대한 뭐 사회 경제적 손실은 뭐 약 70조 원에 달한다고 지금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뭐 이렇게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라든지 기상재해에도 사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파트인데요. 사실 이제 공기 중에 떠 있는 입자들이 초미세먼지들이 이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빛을 반사하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면서 전체적인 지구 열 평형에 영향을 상당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후변화 협약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에어로졸의 그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사 열 평형뿐만 아니라 구름 형성, 사실 구름 형성에 이런 입자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자들의 종류라든지 크기에 따라 또 개수에 따라서 구름 물방울의 크기, 농도도 틀려지고 강수도 틀려지고 구름의 생성 시간도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초미세먼지 세계적인 농도 부표입니다. 그래서 2016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같은 경우 1615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1094등이고요. 한국 나라로 따지면 이제 91개국에서 한 52 정도, 농도로 따졌을 때 52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높은 축에 우리나라가 지금 속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국가 기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기준 또한 가장 좀 늦게 만들어졌고 또 기준도 다른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느슨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이제 수도권 대기 환경 대책으로 이제 많은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2014년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살펴보시면 그렇게 향상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려면 정확한 원인 규명부터 좀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장도 계속 이렇게 붙어 있고 이런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산업화라든지 자동차 증가,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좀 이러한 이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 뭐 퍼지는 시간도 그렇고요. 기상 조건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또 중국에 바로 또 붙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도 우리가 좀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는 뭐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뭐 여러분도 뭐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이제 발생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배출, 뭐 사업장, 생물 연소, 생활 오염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가 크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뭐 사막이나 바다,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미세먼지, 뭐 자동차, 사업장, 생활 오염 이런 것도 이제 인위적 미세먼지를 하고요. 또 저희가 1차 미세먼지, 2차 초미세먼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 입자상으로 직접 배출되는 그러한 먼지들을 1차 초미세먼지를 하고요. 2차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기체상에 있다가 대기 중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제 2차적으로 만들어지는 초미세먼지를 2차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기 중에 있는 초미세먼지는 1차 초미세먼지, 2차 초미세먼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 좀 더 많은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2차적으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질산염 미세먼지나 황산염 또는 2차 생성 유기 초미세먼지가 좀 2차 생성 에로제에 속하는데요. 사실 이런 기체상 전구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VOC라든지 낙스 SO2가 처음에 이제 대기 중에 있다가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좀 휘발성이 약한 엑시드계라든지 베이퍼로 변화를 하게 되고 이제 대기 중에 특별한 조건 하에서 이제 입자가 생성되는, 그래서 새롭게 자기들이 입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입자에 이제 붙어서 그 입자를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2차적인 초미세먼지가 생성된다는 거고요. 한 예를 보여드리면 단순히 우리가 실내 공기 이제 우리가 수증기도 있고 그걸 단열 평창을 시켰을 때 이런 이제 입자가 생성되는 일본인 입자가 생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 생성 우리가 항상 빛을 레이저 빛이나 그런 빛을 쏘아줘서 스캐터링 되는 양을 이제 봐가지고 입자를 이렇게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그러나 저희가 이제 황산화물, 우리가 성냥을 켜가지고 황산화물이라는 SO2 전구체를 넣어줬을 때 훨씬 더 많은 초미세먼지 나노 입자가 2번 같은 그림처럼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구체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입자 생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입자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 화학적 성분이 무엇이냐 하면 뭐 이온 성분, 설페인, 나이트르, 암모늄 같은 이온 성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 성분, 유기탄소, 뭐 원소탄소, 그다음에 지각, 미량, 금속 이렇게 크게 이러한 성분들로 대기 중의 초미세먼지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화되어 있는데 사실 유기탄소 같은 경우 뭐 수백 종의 이제 케미컬 스피시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화학적 성분으로 따지면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측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생오염이나 오염물을 이제 추정하는 게 이제 뭐 수용 모델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초미세먼지 어디서 많이 배출되고 어떻게 발생원이 무엇인가 가장 최근의 자료가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입니다. 2013년에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배출 기호도 전국의 이제 초미세먼지 배출 기호들을 이렇게 이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1차 초미세먼지, 2차 생성 초미세먼지 기호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좀 가장 최근 자료가 좀 약간 늦은 뭐 최근 자료가 더 필요하고요. 사실 이러한 배출량 측정량 자료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뭐 석탄 발전소가 얼마만큼 초미세먼지를 내는지에 대해서 정말 뭐 측정한 자료가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1차 배출 측정량 자료를 이렇게 확보하고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2차 생성, 방금 말씀드린 2차 생성 초미세먼지 기여도도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원인을 파악하면 거기에 대한 진짜 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총부유먼지 각각에 대한 대책이 또 틀릴 수가 있고요. 또 통합적 대책이라든지 또 유해성 기반. 그래서 모든 입자들이 똑같은 독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인 독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유해성 기반의 대책을 또 세울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측정망 현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500여 측정소에서 이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환경부라든지 지자체 이제 같이 다 포함해서 이렇게 측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농도만을 이렇게 많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라는 것은 이제 질량 농도, 많고 적고 초미세먼지가 많다, 적다를 지금 측정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사실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초미세먼지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알기 위한 구성 성분 측정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실시간으로 구성 성분을 측정하는 장소는 우리나라에서 한 6군데 정도 지금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도 대부분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많고 적고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일반이라든지 연구자들이 알 길이 지금 현재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황을 기반으로 이제 좀 피해 정합을 위한 과학 기술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발생 원이라든지 생성 원리를 파악하는 과학 기술, 두 번째는 이제 유해성 진단이라든지 건강 영양 평가를 하는 기술, 세 번째는 기후변화 영양 평가 기술, 그다음에 이제 초미세먼지 제거 기술, 정화 장치라든지 소재 개발 기술, 그다음에 예측 기술, 한국형 예보 기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미세먼지 관리 기술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우리 농도 측정만으로는 발생원이나 생성 원리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화학적 성분이나 구성 성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것 또한 좀 신속히 또 실시간으로 빨리 파악해서 뭐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좀 더 신속한 이런 파악 기술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첫 번째 과학 기술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는 단순히 무게뿐만 아니라 크기도 있고 모양도 있고 질량, 밀도, 이 광학적 특성, 화학적 성분, 뭐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성, 혼합 상태, 너무나 다양한 물리화학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물리학적 특성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 정확한 발생 원인제 생성 기작 또는 뭐 생존 시간, 화학 반응, 또 건강이라든지 기후변화 영양 평가를 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이 적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많이 했던 건 이제 필터에 포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을 측정한 것 지금까지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측정은 계속 해야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과학 기술을 개발해야 될 것은 실시간으로 좀 이런 구성 성분의 화학적 성분이나 구성 성분을 빨리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24시간 필터 포집을 통한 이런 화학 구성 성분 측정도 물론 중요하고, 또 실시간 화학적 성분 측정 기술을 개발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구성 성분을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뭐 실시간 측정 기술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시간으로 뭐 입자, 초미세먼지의 구성 성분을 파악할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가 이제 분광 기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랑 분광 기술을 활용해서 레이저로 이제 입자를 맞춘 다음에 거기서 플라즈마를 발생시켜서 나오는 빛을 측정해서 화학적 원소 성분이 무엇인지를 측정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측정 기술은 이제 입자를 제어하는 기술이라든지 뭐 레이저 플라즈마를 발생하는 기술, 그다음에 분광 분석 기술, 이런 다양한 과학 기술이 융합이 되어야지 하나의 이런 실시간 측정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를 통해서 나오는 에미션을 측정해서 바로바로 화학적 원소 성분이 무엇인지를 측정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화학적 원소 성분을 측정한 결과고요. 또한 이제 레이저를 또 활용해서 이번에는 빛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온들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질량 분석기를 사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레이저 이온화 기술, 이온 질량 분석 기술을 조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입자의 이온 성분을 측정해서 구성 성분을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입자 제어 기술, 레이저 이온화 기술, 또 이온 질량 분석 기술의 조합을 이루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구성 성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기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도르변 미세먼지를 측정했을 때 실시간으로 이런 이제 다양한 입자 종류를 바로바로 구분해내서 뭐 중금속 입자가 얼마만큼 있고 뭐 탄소 성분을 가진 입자, 또 혼합된 입자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러한 과학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소형화하고 우리나라 또 국산화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측정소의 보급을 통해서 이제 구성 성분을 빨리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단순한 측정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대기 중에 그 어떤 미세먼지 측정했을 때 어떤 성분이 나왔다 그러면 실제 발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배출원별, 발생원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한국형 초미세먼지, 다양하게 발생한 한국형 초미세먼지에 대한 구성 성분 프로파일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게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배출원별로 뭐 유기 지표라든지 중금속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중금속 분포라든지 프로파일을 측정했을 때, 요것들은 석탄 발전소에서 나온 거다, 이건 중국산이다, 이건 뭐 자동차에서 나온 거다를 신속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B 구축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제 이러한 DB와 실제 측정한 구성 성분과 비교를 위한 모델링 기술 또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지문 인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지문 인식을 통해서 뭐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처럼 초미세먼지 발생 온도, 그러한 개념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제 구성 성분 DB를 구축하느냐면, 일단 저희가 이제 한국형 초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연소라든지 산불 연소, 석탄 연소 있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석탄, 그다음에 자동차 엔진 연소 입자, 비산문제 해양 입자 이런 다양한 발생 장치를 구축을 해야 되고 또 여기서 이제 직접 발생시켜서 저희 옆에서 이제 화학적 성분이라든지 다양 화학적 성분이나 구성 성분을 측정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뭐 지표도 만들어내고 이러한 작업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구성 성분 프로파일 DB를 구축한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다양한 또 입자의 모양 같은 크기지만 입자의 모양 원소 성분 다 틀립니다. 뭐 발생원이나 생성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러한 모양 원소 프로파일도 현재 구축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측정 기술, 그 다음에 상색 생성 DB 구축, 그 다음에 이제 뭐 발생원 추정 모델링 기술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2차 초미세먼지 생성,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아주 나쁜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가 서울 같은 경우 나쁜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오존 농도가 높고 상당히 이제 태양빛의 그 자외선 강도가 높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2차적으로 생성되는 미세먼지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2차 초미세먼지 생성 규명 기술이라든지 초미세먼지 입체 감시 기술 이러한 또 과학 기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생성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뭐 큰 뭐 실외 스모그 챔버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태양빛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아까 전구 기체, 낙스라든지 삭스, 그 다음에 VOC 같은 걸 넣어줘 가지고 얼마만큼 어떤 전구체가 얼마만큼 뭐 많이 2차적으로 많이 발생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입체 감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테이션 한 공간에서 입자의 농도라든지 성분을 측정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뭐 항공 강측이라든지 인공위성을 위한 해석 또는 이제 원격 감시 이러한 입체적으로 이제 초미세먼지의 특성을 측정하는 과학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체 감시 기술은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입자들의 뭐 연직 분포라든지 또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성분 측정 발생원 파악 기술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음은 이제 유해성 진단 및 건강 영향 평가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하고 되게 밀접하고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유해성도 진단해야 되고 건강 영향 평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입자가 더 위험한지 이런 더 세세한 정보를 앞으로 또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나온 날입니다. 그래서 서로 뭐 비슷하기도 하지만 뭐 시정도 틀리고 유해성이 뭐 어느 날이 더 유해성이 셀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미세먼지 농도뿐만 아니라 구성 성분이나 발생원, 뭐 수농도 또는 개인의 노출 정도에 따라서 유해성이 틀려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유해성 유해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기술이라든지 또한 이제 측정소가 있지만 측정소의 농도가 직접 뭐 우리 국민이 노출되는 그 농도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여러 가지 측정소를 또 확충하고 또 초미세먼지 맵을 구축하는 기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해성 데이터 발생음을 어떻게 유해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느냐 하면 다양한 이제 기초적인 실험이 있습니다. 세포 독성, 뭐 유전 독성, 산화 독성을 인비트로 테스트를 통해서 초미세먼지 발생음물로 이제 그런 독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흡입 독성 연구도 해야 되고 또한 이제 이런 기초적 연구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또 유해성 평가, 질병병이라든지 뭐 취약 민간 계층에 대한 이런 역학조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술이 융합이 돼야지 유해성 진단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는 이제 구성 성분의 DB를 구축한다고 하였지만 이번에는 이제 한국형 초미세먼지에 대한 독성이 어떻게 상대적으로 틀린지 그래서 모든 입자가 똑같은 독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한 가지 예를 뭐 보여드리면 볏짚 연소 입자, 소나무, 석탄 염소, 뭐 디젤 자동차 입자에서 상대적인 독성이 이렇게 다 틀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 포인트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유전 독성이나 산화적 손상, 뭐 세포 독성이 다 틀리게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현재까지의 결과로는 이제 현재 디젤 자동차에서 나오는 뭐 초미세먼지가 현재 독성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노출 농도를 이제 측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측정소에 측정하는 농도는 저는 뭐 2층 건물의 옥상에서 현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있고 그 농도가 현재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백화점 하면 자동차나 이런 데가 많은 곳을 이렇게 지나갈 때 우리가 노출되는 농도량은 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초미세먼지 농도 정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기후변화 영향 평가 기술입니다. 아까 이제 기후변화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다양한 또 모델링이나 관측 기초 실험이 필요한 분야인데 어떤 시간 관계상 기후변화 영향 평가 기술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이 초미세먼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더 많은 곳에서 더 빠르게 또 더 상세하게 종합 진단도 하고 건강 영향 평가라든지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하는 그런 과학 기술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제거 과학 기술입니다. 이제 제거는 이제 사실 가장 효과적인 제거는 이제 배출을 해서 어떤 사업장이나 발전소에서 나오기 전에 그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기로 확산되기 전 발생원에서 제거하는 기술도 중요하고요. 아까 또 2차적으로 생성하는 초미세먼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2차적으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전구체 낙스라든지 SO2 또는 VOC 같은 걸 제거할 필요도 있다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출원에서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용 프로텍션, 뭐 마스크라든지 그런 제거 장치, 그다음에 이제 실내에 이제 많이 있는 뭐 공기 정화 장치가 또 제거 기술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가장 비효율적인 건 뭐 실외에서 제거하는 건데 그건 뭐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사업장에서 다양한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제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력발전소라든지 시멘트, 제철소, 소각장 뭐 이런 데서 뭐 다양한 제거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력을 통해서 제거하는 원심력 집진, 전기 뭐 정전기력을 이용한 전기 집진, 필터를 이용한 여가 집진, 또 물을 이용한 습식 집진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다양하게 조합이 돼가지고 현재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이 사업장이라든지 대형 배출 사업장의 기준이 배출 기준이 총 부유먼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미세먼지가 얼마만큼 나온지도 모르고 초미세먼지를 얼마나 잘 제거하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출 기준이 총 부유먼지로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초미세먼지는 많이 일단 이제 뭐 큰 입자만 많이 제거하면 총 부유 기준은 좀 맞출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제거 기술의 선진화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이제 이동형 차량, 이제 디젤 자동차에도 이제 제거 장치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에서 나온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뭐 DPF, 디젤 파티클 필터 같은 게 부착되어서 입자상 물질을 제거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낙스가 많이 이제 이런 디젤 자동차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낙스 제거까지 2차 미세먼지 생성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 저감 기술까지 동시 저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걸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내용 제거 기술입니다. 실내용은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공기 정화 장치입니다. 그래서 공기 정화 장치 구입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한 50만 원 정도면 뭐 하나 사실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구입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유지 비용이 상당합니다. 계속 뭐 유지 비용 연 20만 원 정도 들고 뭐 고농도에 노출이 되었을 때 뭐 계속적으로 또 필터를 교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뭐 국민이 부담을 이게 할 수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터 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좀 필터 교체 주기를 길게 할 수 있는 공기 정화 장치라든지 아예 필터가 없는 공기 정화 장치 그런 것들을 이제 과학 기술로 또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저희 이거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필터가 없는 무필터 정화 장치 그래서 입자를 엄청 크게 키워가지고 충돌 로스를 제거하는 그런 과학 기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터의 성능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전 기술이라든지 정전 필터 소재를 또 바꿔가서 이렇게 계속 이 필터 교체 주기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그래서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실내용 공기 정화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개인용은 현재 이제 황사 마스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황사 마스크의 경우 이제 식약청에서 인증을 합니다. 그러나 황사 마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초미세먼지 80% 이상 좀 제거하면 황사 마스크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작은 뭐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 이제 제거가 얼마나 잘 되는지 이제 일단 제거 안 되고 이제 통과될 수 있는 입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황사 마스크보다 이제 제거 성능도 뛰어나면서 숨쉬기 편한 그러한 이제 초미세먼지용 마스크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실외용 제거 기술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뭐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좀 아이디어 수준에서 나온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빌딩에 이제 뭐 우리가 물을 뿌릴 수 있는 뭐 스프레이 기술을 이용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이제 물을 뿌려가지고 그 뭐 입자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인공 강우 또 인공적으로 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술이라든지 뭐 PM 아주 큰 공기 정화 장치를 이제 뭐 설치를 해서 뭐 PM 프리존을 만든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경제성이라든지
상당히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미세먼지가 넓은 공간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또 뭐 각 뭐 버스라든지 그런 대형 버스에 이제 미세먼지 제거 장치를 달아서 이제 도로변이라도 한번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제거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도 아이디어 수준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뭐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서 수백 킬로미터 고도로는 이제 1에서 2킬로미터 정도에 걸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어떤 뭐 제거 장치를 해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예측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예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고농도가 발생했을 때 정확성이 상당히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보 기술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보를 알려면 일단 정확한 배출 정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과학 기술 측정 자료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출 정보라든지 기상 정보, 그다음에 한국형 모델, 또 모델링, 예보 간의 모델링이라든지 예보 기법 개선 이런 것들이 세 박자 잘 갖춰져야지 정확한 뭐 초미세먼지 예보를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예보 간의 그런 판단 부분을 또 인공지능에 맡겨보자 그런 뭐 아이디어도 지금 나와서 뭐 그런 예보의 정확성을 향상시켜 보자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초미세먼지 관리 기술입니다. 관리를 하려면 우리가 정확히 뭐 너희 얼마만큼 초미세먼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공정을 바꾼다든지 뭐 저감 장치를 달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 우리 정확히 그 얼마만큼 나온지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출원 확인이나 배출량 측정 그런 인벤토리 구축이 빨리 되어야 되고요. 또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사실 자동차에서 얼마만큼 미세먼지가 나오는지도 측정하는 기술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냥 스테이션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운행 중에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그런 원격 감시 기술도 필요하고요. 뭐 사업장마다 이제 이러한 총 부유먼지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용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측정 장치를 설치해서 정확한 측정량, 뭐 배출량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피해 저감을 위한 과학기술, 뭐 진단, 예측 기술, 제거 관리 기술들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러한 이제 기술들이 뭐 정책 수립이나 법제도 개선과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뭐 과학적 기술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 좀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 구조적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까 미세먼지 발생원 항상 뭘 태우면 많이 나옵니다. 뭐 요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그런 화석 연료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뭐 친환경 에너지 사용 그런 구조적 변화가 꼭 병행돼야 할 것이고요. 뭐 친환경 자동차든지 친환경 난방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구조적 변화가 병행돼야지 뭐 획기적인 뭐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저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서 저 나름대로도 이 초미세먼지 부분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초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부분을 함께 의견을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자동차로 인한 이동오염원에 대한 대책과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주로 이제 주안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에미션 컨트롤 쪽으로 주로 집중이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비중이 당연히 높으니까 합당한 어떤 대책과 전략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초미세먼지 중에서 우리가 도로에 있는 비산먼지가 사람과 가장 근접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물질이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1차 초미세먼지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차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자동차들이 이제 이동오염으로 해서 배출되는 그런 오염물질들 중에서 중금속이라든지 어떤 이런 물질들, 그리고 도로의 타이어 마모 파티클들, 그다음에 도로 재질에 대한 파티클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누적된 상태로 차가 달릴 때
우리 이제 주변에 특히 도심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 인체에 영향이 클 수 있다. 그래서 에미션 컨트롤과 동시에 그 도로변 비산먼지 대책도 같이 좀 비중 있게 다뤄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그 과학기술적으로 우리가 확실한 데이터를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도심 속을 달리는 자동차들의 그 속도 제한, 속도들이 비산먼지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도로 저마모 타이어에 대한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지만 도로 재질 또는 도로의 노후화에 따른 그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도 또 좀 더 추가로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체에 대한 영향 같은 거를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들이 물론 분석 방법이나 또는 기법이나 장소나 또는 뭐 시간대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아마 여기 제시된 그 인체 영향들이 좀 과소평가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로 이제 그 도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 몇 메타 그러니까 사람이 숨쉬는 어떤 그런 공간 내에서 초미세먼지들이 사실은 호흡과 직접 연관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과학적으로 좀 더 연구들이 좀 돼서 이 그 초미세먼지의 도로변 비산먼지 대책도 좀 더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게 이제 그 국경 간 이동되는 그 대기오염 물질들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중국에서 유입되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얼마만큼 상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느냐,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가 이 대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자체 기술로서 제어를 한다는 것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외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외기적으로 이제 그 이 물질들을 할 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측정소를 갖다가 더 늘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연구자들한테 실제로 같이 공유를 해서 배경 농도 대비 우리나라 자체에 발생하는 그 농도들을 명확하게 그 연구자들이 실제로 알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 현재 중국하고 한중 대기오염 제어기술 관련된 그런 사업을 그 중국과 환경부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같은 경우는 주로 해안가, 주로 동쪽 해안가죠. 그 산둥성 중심으로 이런 그 해안가 지역에 거의 그동안에 그 환경 오염을 염두에 두지 않은 그런 뭐 철강 사업들이 한 50% 이상을 집중 배치해 가지고 주로 동해안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유입되는 어떤 그런 그 대기오염 그 배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국도 실제로 우리나라와 같이 기여도 부분을 우리가 한 뭐 20에서 50%가 뭐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점점 우리가 밝혀내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중 간에 서로 외교적 이슈가 돼서 공동으로 서로 그것을 줄이자라고 협의 어떤 이슈로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과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튼 그 철저하게 연구를 더 많이 해서 중국보다 많은 데이터, 많은 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상대를 더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그 중국으로 유입되는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선진으로 이 부분을 그 잘 관리하고 있는 선진 사례들을 우리가 그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 국경 이동에 대한 그 해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초미세먼지 오염 관리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적은 비용으로 효율성이 큰 어떤 벤치마킹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걸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 그 초미세먼지 어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과학 기술자들이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히 얘기하기엔 과거 20년이
잃어버린 20년 이 대기 오염 처리할 때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얘기는 매년 나왔습니다. 한번 크게 나왔던 게 10년 전에 2006년도에 그 경유자동차 문제를 해가지고 아주 그때도 떠들썩했죠. 근데 모든 게 용두사미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근 한 석 달 가까이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벌써 이제 따뜻해지고 이제 오존 쪽으로 오염이 가니까 이게 또 슬슬 이제 없어져요. 이게 또 그동안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제가 칭하는 거는 항상 우리 예산처하고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황사가 오면은 그 다음에 예산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게 잘 안 맞아요. 항상.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큰 국책 사업으로 해서 미세먼지 사업도 있고 과학기술 정책 문제 돈도 나왔는데 항상 제대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어떤 교수님이 새로운 핸드폰을 사봤자 소용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성능을 잘 모르겠대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저 옆에 조교한테 좀 물어보지 그러냐 그랬더니 문제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물어보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미세먼지 얘기도 똑같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서 항상 돈부터 투여해놓고선 하자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관리가 문제인지 정책이 문제인지 과거 몇 개 안 되는 사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거조차 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자, 이 미세먼지의 논란이 지금 석 달 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일단 환경 패러다임이나 이 프로토콜 얘기하고 예산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우리 이 정책 관리, 그리고 이 과학기술 정책 이 문제로 좀 압축해서 얘기를 할까 그럽니다. 이 환경에 대한 패러다임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게 항상 환경과 경제 이 둘 사이에서 이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경제가 이기는. 자, 그 뭐 산자부하고 미래부, 뭐 환경부 붙으면 뭐 환경부 어차피 힘도 없지 않습니까? 항상 늘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06년도에는 환경부는 환경보건의 원년 선포하고 당시에 대통령은 이 대통령 선언까지 합니다. 환경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나라는 미래도 없는 나라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거 다 소용이 없어요. 그때뿐입니다. 위에 분들은 얘기해봤자 결국은 경제 발전을 이유로 해서 항상 용두사미가 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환경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1992년 리우네요. 지금 올림픽 하는데 거기 리우 회담 때는 이미 환경과 경제의 이 조화주의 이를 벌써 다 이미 끝냈습니다. 20여 년 전에.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건강 위주의 정책. 요새는 이제 거기까지도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최근에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리프트카라든가 이 스키장에 있는 뭡니까? 자, 그거 산림 훼손한다고 해서 뭐 시민단체 경쟁 뭐 이게 다 나서서 싸워요. 그 얘기는 뭐냐면 평가 기준이 없어서 그럽니다. 결국은 프로토콜이 없는데요. 그럼 모든 나라는 환경에 대한 사업을 할 때 환경성, 경제성, 사회성, 고용성, 위해성 이런 걸 잣대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부산인가요? 뭐 거기에 그 공항 나올 때 외국 사람들 평가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자, 거기에 보면 일단 프로토콜을 나머지는 지역의 가중치를 융통성 있게 주면 쌈박질할 이유가 없는데 아직 이런 프로토콜이 뭔지도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이제 크게 얘기해서 예산의 편중 문제입니다. 과거에 이런 실패 사례 많습니다. 이번에 디젤 자동차 발전소까지 나왔다 고등어 문제로 해가지고 이 미세먼지를 좀 띄웠는데 과거에 우리 예산을 크게 환경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든 제도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경유 자동차예요. 그리고 CNG 버스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느닷없이 그때 항상 환경 문제는 경제 수준과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버스 한 대 3천 몇백만 원씩 CNG 버스 보조를 뉴욕도 안 하는 거를. 자, 이제 경쟁이 여러 개 되면 아주 좋습니다. 하면은 뭐 조금 나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문학적인 돈을 디젤 자동차에 갖다 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편중 문제는 나머지 환경,
이게 미세먼지 환경은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대기로 오염뿐만 아니라 수질, 대기, 생태 폐기물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미세먼지의 경유자동차 문제 한 군데 돈을 몽졸이 올인하다 보니까 나머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환경 다 죽었습니다. 20년 동안 학생도 못 뽑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편중 문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기후면 녹색 기술, 녹색 성장 이상한 명칭을 갖다 정부에서 붙이고 나가서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게 녹색자가 안 붙으면 이 프로젝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내세워 가지고 녹색 에너지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90% 이상의 돈이 몽땅 올인이 됐습니다. 자, 과연 누구의 책임이 되겠습니까? 이런 게. 자, 그래서 지금도 수도권 정책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 미세먼지 얘기하지만 원인도 모르고 근원도 모르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과학기술 기반 예산이 1몇 %예요. 나머지는 전부 사업성 예산에 들어갑니다. 아니 이게 저 거의 엄청난 돈이 사업하는 회사가 하면 회사가 연구 투자비 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기초 원천 기술 여기에 있는 예산마저 다 뽑아가지고 그쪽에 다 활용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어디든 발전소의 전기 집진기는 99% 효율 보장하고 있어요. 이거 몇천억 들여가지고 또 0.몇 % 이 저 효율 향상시키는 게 대한민국 전체 미세먼지 줄이는데 몇 퍼센트 기여하겠습니까? 제가 평생을 저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얘기 공부를 했지만 결국은 발전소에 나온 거는 5% 안팎의 저 국가 전체에서 따질 때 미세먼지요. 거기에 0.01% 해봤자 뭐가 또 준다고 저 이 천문학적인 돈 다 뽑아서 씁니까? 여기에. 그래서 기초 기반 원천 과제에 이 돈을 써야 된다. 항상 용두사미가 됐던 거는 이렇게 떠들다가 결국은 법 하나 만들지 못하고 갑니다. 아까 저 박 교수님 얘기하셨다시피 아니 환경 기준은 있어요. 자, 그런데 공장을 규제할 기준이 없는 나라예요. 1983년도에 그 기준 만들어 놓고 30몇 년간 공장 배출 기준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니 이게 초미세먼지 얘기하면서 모래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 첨단 기술이 발전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물적, 인적 인프라도 이제 참 좋은데 일단 전문 기술인 양성해야 되고 예산 평중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김용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가 놀고 있을 때 놀지는 않았지만 뭐 여력이 안 돼서 있을 때 외국은 일치월장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 30년간 엄청난 환경과학 기술이 있어요. 최근에 돈이 좀 나온다니까 뭐 전국의 모든 전문가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에로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30년간 엄청난 환경과학 기술이 발전했는데요. 왜 남의 거, 즉 후발 이익 효과를 저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30년 동안의 기술 개발에는 먼저 저희가 알고 습득하고 이거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주고 이 기획과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거에 제가 1기 때 GCM 프로젝트 기획 평가를 제가 맡아 했는데 그때 3개의 천문학적인 돈을 과제를 드렸는데 후회해요. 실패했어요. 자, 그때도 대부분 예산이 사업성 예산에 한 방에 들어가고 측정과 분석과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그걸 확보를 못했습니다. 자,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국 거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국이 돈 300조 이상을 5년 사이에 쓴다고 해가지고 기죽지 마시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 기획 평가 하실 때 이 기초 연구 원천 과제 연구 이거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울연구원 김문수입니다. 최근에 그 건강이 조금 나빠져가지고 그 말씨가 조금 느립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수요 포럼에서 이렇게 주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가지고 이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박기용 교수가 초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각 주에서 일종의 이제 앞으로 교과서적인 어떤 지침을 발휘할 텐데요. 어쨌든 이 내용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근 그 미세먼지를 위해 이제 초미세먼지 어떤 농도해 가지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상태에서 금년 6월 3일 날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공표를 했습니다. 일전에 그 특별 대책을 통하면은 이제 미세먼지의 어떤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향후 이제 계획을 담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전문가들 어떤 사이에서 어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특별 대책을 하면은 특별한 대책이 없다라는 우스갯소리를 듣는데요. 어쨌든 이 미세먼지 관리가 이제 절대적인 어떤 관리 어떤 국정 과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박 교수 어떤 발표에 이제 공감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코멘트를 이제 조금 이제 색다르게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일종의 이제 앞으로 미세먼지 관리했던 설득과 참여, 소통, 협치 기반의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가미해가지고 제 개인의 어떤 코멘트를 이제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혹은 초미세먼지 관리했던 가장 출발점이 환경 기준입니다. 어떤 정책기후법이나 대기환경법을 보더라도 대기 환경의 어떤 출발점이 어떤 환경 기준입니다. 그러나 일종의 이제 환경 기준으로 볼 때 총회에는 어떤 정책 목표를 가지고 기준을 갖다가 충족하나 안 했다 일종의 이제 어떤 규제 상황이랄까 책임 없이 어떤 선언적인 그런 상태에서 어떤 환경 기준을 받는데요. 앞으로 이런 어떤 환경 기준을 갖다가 환경 복지의 어떤 판단 기준을 해서 어떤 규변적으로 환경 기준을 갖다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환경 기준을 갖다가 정책 어떤 목표보다도 어떤 시간적인 어떤 타임테이블에 놓고 달성했다. 달성하지 못하면은 어떤 대기 환경의 어떤 실패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환경 기준을 갖다가 이제 선언적이보다는 규범적인 상태에서 정책 목표를 바꿔가지고 어떤 대기 환경 관리의 어떤 출발점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에서 이 어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관리할 때 항상 어떤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균 농도를 갖다가 이제 어떤 파차간해 가지고 어떤 24시간 혹은 연 기준에서 어떤 평균 농도를 이제 위반해 가지고 정책 목표를 세우고 어떤 사업을 통해 가지고 농도를 낮추는데 사실은 환경의 어떤 이렇게 위성이랄까 보면은 어떤 한계 농도에 해서 이렇게 차관을 대듯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박기용 교수가 이제
이체 이외성이다 혹은 환경 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핫스팟이라든지 단기 고동도는 항상 어떤 국민의 어떤 이체 이외성이랄까 다 강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어떤 그 정책도 평균 농도 플러스 한계 농도에 따라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떤 한계 농도에 관련돼 가지고 단기 고동도 비상 대응이라든지 민감 계층 어떤 건강 보호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이런 쪽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금 이제 아쉬운 소리인데요. 김동줄 교수가 이렇게 같이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은 환경 정보란 것이 다방면의 다양한 계층이 어떤 그 수집하고 응용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런 환경 정보가 분산되고 통일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관리했던 역량이 어떤 통일되지 못하고 위협한 상태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과 같이 환경 정보를 갖다 수집하고 공유하고 활용하는 어떤 그 웨어하우스를 갖다가 어떤 그 구축해 가지고 운영하는데요. 보통 클링하우스 혹은 아카이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일종의 이제 그 환경 정보, 초미세먼지 관리했던 정보를 갖다가 융합하거나 응용하는데 이런 어떤 그 웨어하우스를 갖다가 통하면은 어떤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다 같이 어떤 초미세먼지의 어떤 집중적인 관리에 통한 그런 어떤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 대응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연구 프로그램을 갖다가 하루빨리 또 구축해가지고 초미세먼지 어떤 관리했던 그 당시 이제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앞으로 어떤 미세먼지 대응의 어떤 환경 소통의 어떤 그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항상 정부, 지방 정부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역할 분담이라든지 상호 협력 이런 데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조금 이제 그 시민들, 국민들에서는 중앙 정부가 혹은 지방 정부가 무엇을 해주기를 부탁하는 어떤 이전에 어떤 그 기업이라든지 국민은 어떤 평소에 어떤 그 환경 어떤 체험을 가지고 이렇게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생활 양식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이라든지 상호 협력 이런 쪽에서 환경 소통의 어떤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그 단기 초미세먼지를 갖다가 보는 데는 다각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지만은 어떤 단계적으로 단기 중장기적으로 스케줄링이 필요한 어떤 어떤 미세먼지 어떤 그런 어떤 네트워크랄까 이런 것이 조금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